이 보로드주 의사당 건물입니다. 멋있게 생겼죠? 예. 정말 이 사람들은 공공건물을 정말 정성을 들여서 짓는 것 같아요. 물에 거울이 못 보고 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 국회의사당 맞은편으로 다시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물에 거울이 없어요. 예, 없어요. 먼 길을 돌아서 왔는데 없습니다. 지도에는 분명히 있는데 없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심정? 저 여의도 광장을 한 3번 왔다 갔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엄청 넓습니다, 이 길을. 근데 물의 거울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예, 그냥 브루스 광장으로 갔다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뭐 못 볼 수도 있죠. 입구에 이렇게 멋진 돌기둥 보셨습니까? 근데 테마파크가 안 움직여요. 오늘은 문이 사람이 없나요? 하여튼 이 시내 중심가에 브루스 공원에 테마파크를 딱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약간 뭔가 썰렁한데요? 예? 이거 저 없애려고 하는 건가? 테마파크? 약간 뭔가 썰렁합니다. 그죠? 아마 몇 년 후에 오면 이게 싹 없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건물에 브루스 마리타임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하여튼 이 광장을 대표하는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이 광장을 브루스 광장이라고 하겠죠. 이게 포도주 통이잖아요. 보로도의 포도주 통입니다. 이게 이렇게 배불뚝이 통이란 말이에요. 케플러가 이제 2번째 결혼을 할 일이 생겼어요. 포도주를 주문하는데 포도주 업자마다 이 포도주 통이 다른 거예요. 이거에 얼마나 많은 포도주가 담겨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케플러 입장에서는. 그러고 자기가 돈을 낸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포도주 통을 뜯어서 다른 데에 있는 이 다른 용기에다 담아서 이 용기에 들어있는 정확한 포도주 양을 측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맛이 완전히 변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케플러는 저렇게 모양이, 그러니까 당시에 뭐 원기둥 혹은 사각기둥 이런 거는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았는데 저렇게 배불뚝이 모양의 저런 오크통, 포도주통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냥 포도주 업자들이, 생산업자들이 자기들이 얼마다 하고 하면 그게 끝입니다. 포도주를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뭐 대각선으로 막대를 집어넣는 방법도 있었다고 하지만 금기시했겠죠. 하여튼 포도주는 한번 담으면 그 뚜껑을 여는 거는 아주 금기시했습니다. 맛이 변하잖아요. 산화되잖아요. 그래서 케플러가 2번째 결혼식 전날 이렇게 강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산책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딱 떠올린 겁니다. 포도주를 빼지 않고 포도주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적분의 시초입니다. 우리 식당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식당에서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좋아 보이죠? 예. 여기 왔으니 밥만 먹으면 안 되겠죠? 포도주 한번 시켜서 먹어보겠습니다. 벌써 입맛이 침이 돌아요. 저는 술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짜자자잔, 뭐가 나올까요? 우리 아직 주문도 안 했습니다. 케플러는 사실은 첫 번째 결혼이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2번째 결혼할 때 신부들 면접을 받답니다. 뭐 10명인가 이렇게 후보를 정해놓고 아마 그때는 선을 봐서 결혼을 했을 때겠죠. 그래서 선을 봤는데
결국 여하튼 그 결혼도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나 봅니다. 여하튼 그 결혼식 전날 이제 그 포도주 그 통에 담겨 있는 포도주의 양을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에 고민에 빠진 거죠. 물론 뭐 큰 고민은 아니겠지만 수학 문제의 고민에 빠진 거겠죠. 돈 때문이 아니고 어떻게 저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 그 강가를 걷다가 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본 겁니다. 이렇게 돌들이. 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돌들의 크기가 다 각자 다르잖아요. 또 부피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케플러의 생각은 뭐냐면 저 포도주 통을 이런 식으로 얇게 썰자. 이렇게 얇게 옆으로 쓸면 포도주 통을 우리가 이런 물병은 정확히 이렇게 원 기둥은 정확히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알고 있으니 이렇게 모양이 불규칙하더라도 이렇게 썰면 이걸 순간적으로는 원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피는 구할 수 있단 말이죠. 또 두 번째 것도 부피를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를 각각 쌓아 놓으면 각각의 원 기둥으로 전체 통에 포도주 통의 부피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최초의 적분의 시작이고요. 우리는 그런 거를 지금 구분구적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적분은 케플러가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주문하기 위해서 포도주 값을 좀 덜 내기 위해서겠죠. 아무래도 정확한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한 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여하튼 케플러는 이렇게 멋진 적분법을 만들었어요. 미분은 뉴턴이 만들었고 결국 케플러의 구분구작법은 따로 저렇게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뉴턴이 계산을 하다 보니 그 케플러가 만든 이 적분법이 미분의 역산이더라. 그러니까 미분이 앞으로 걷기면 적분은 뒤로 걷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이 항상 더 어렵습니다. 사람이 이론적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앞으로 걷는 거는 쉽지 뒤로 가는 건 항상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미분은 쉬운데 적분은 어려운 겁니다. 케플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그러니까 적분법이나 또 우주의 운동이나 우주의 타원 운동, 우주의 운동 법칙, 케플러 운동 법칙 세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걸 정리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서문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써놔요. 뭐라고 써놓냐면 아무도 내 설명을, 내 이론을 이해하지 모를지도 모른다.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적어도 내가 100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6000년을 기다리지 않았던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당시 성경을 기초로 해서 계산해 보면 우주 창조된 지가 한 6000년 정도 됩니다. 지금도 창조과학회 이런 데서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6000년 동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비밀을 자기가 발견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비밀을 감춰뒀다가 6000년을 기다려서 자기한테 살짝 보여준 겁니다. 자기가 책에다 썼는데 100년 동안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해도 상관없다. 100년쯤 지나서 누군가 내 책을 읽고 이해할 거다. 이런 뜻이죠. 근데 놀랍게도 100년까지 안 갑니다. 뉴턴이 한 20년 지나서 그냥 다 이해를 하고 심지어 우주의 운동 법칙의 원인까지 찾아내는 게 뉴턴입니다. 점심시간이 왔고 지금 맛있는 주문한 식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얼마나 맛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